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코스피 역사적 6,000피 시대 열었다입니다. 그러니까요. 5천 넘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천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꿈의 지수라 불리던 5,000피를 넘어선 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한 달여 만에 6,0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6,022.70으로 출발하며 개장과 동시에 6,000피를 달성하더니 기세를 늦추지 않고 전장 대비 1.91% 오른 6,083.8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코스피가 2,700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8개월여 만에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2025년입니다. 2025년. 예, 네. 예.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지난해 76% 올라 주요 20개국 및 OECD 회원국들을 큰 폭으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도 40% 넘게 올라서 다른 국가들은 20% 남짓 상승률을 보인 튀르키예와 대만, 브라질, 태국 등을 제치고 압도적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오른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뭐 계속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라는 두 엔진이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AI 투자 전쟁의 여파로 고대역폭 메모리는 물론 일반 디램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주가가 100만 원과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 규제로 자본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네. 좀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나요? 네, 불안 요소가 없진 않은데요. 예. 아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예. 이제 오히려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87개 상장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는 2.0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 또한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인해 그간 저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 구간에 도달했고 다양한 호재가 선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국외적으로는 AI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도태,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변경,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변수로 작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증권가에선 목표가를 계속 높여잡고 있는데요. 예. 7,000피도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라 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 내 8,000선 돌파까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8,000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3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예.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고 한 주의 가치가 올라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증시 상승을 더 가속화해서 7,000피가 정말로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데 작년에도 7,000을 예상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거의 지금 뭐 주가를 경마하듯이 계속 따라가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투자는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사법개혁 3법 처리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입니다. 네, 어제 법원장들이 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무려 6시 45분까지 거의 5시간 동안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예. 박영재 법원행정처 처장과 기우종 차장, 전국 각급 법원장 41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국회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예.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데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예. 부작용들을 좀 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좀 수기를 가져야 한다는 게 법원장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을 했나요? 네, 먼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고려해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재판 소원 도입과 두고는 사실상 사심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에 고통받고 예. 법적 불안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간에 다수의 대법관을 증언하면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단계적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일단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법원장들이 이렇게 좀 회의를 했지만 예. 민주당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오늘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3법을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해도 하루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3월 3일까지 매일 열리기 때문에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법부의 법원장들이면 어떻게 사법부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집단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속전속결 파기환송 판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재판의 진행과 그 선고 결과 등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사법개혁 3법 추진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수용 불가라는 입장까지도 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가 위헌 요소가 없다라고 정리를 한번 한 바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권 독립만큼 입법부의 입법권 독립도 중요한 축입니다. 예. 이에 국회가 이제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반대하는 것은 이제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예. 법안 처리를 이제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내란 특검 윤석열 변호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입니다. 네, 양측 모두 항소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불복해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먼저 항소를 한 만큼 이제 사건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양측이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특검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특히 내란의 기획 시점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검팀은 공소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위원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배척하고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반면 윤석열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언급했던 계몽령 논리를 2심에서도 유지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제 공은 2심으로 넘어간 거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맡게 되는데 1심의 무기징역형을 두고 이제 여야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소장파는
이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아직 1심 판결이니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부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맡게 되는 만큼 분열된 국론을 모으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에 앞서 징역 5년 1심 선고가 나왔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오는 3월 4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더 뉴스로 이어갈게요.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합계 출산율 0.8명대 회복, 저출산의 터널 벗어나나입니다. 야, 0.8로 회복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뭐 회복했다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수치긴 한데요. 예.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 동향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16,100명, 6.8%가 늘었습니다. 예. 증가율 기준으로는 2007년 10% 이후 가장 높고 증가 규모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네. 이에 따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계산한 합계 출산율도 2024년 0.05명보다 0.05명 늘어서 0.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이 1.24명이었는데 예. 2023년에 0.72까지 추락해서 이제 전 세계가 놀랐는데요. 다시 2년 연속 증가한 겁니다. 네. 더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난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데이터처는 크게 예.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의 누적 효과입니다. 2022년 8월 이후 8개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혼인이 누적돼 증가한 것이 출산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 출산 연령 인구 증가입니다.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부터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줬습니다.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에서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 답변이 2년 전보다 3.1%포인트 늘었고 비혼 출산 의사도 2.5%포인트 증가하며 실제 출산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요. 0.8명이라 하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43명입니다. 예. 한국이 이제 지금 꼴찌인데요. 예. 그 바로 위인 스페인조차 1.12명으로 아. 0점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차가 크네요. 예. 일단 저출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 연속 증가를 하긴 했다고 하지만 0.8명대라는 수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 상태인데요. 예. 저출산의 원인은 이제 청년 세대의 경제력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아니면 이제 부부끼리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느냐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 세종만 겨우 1명대를 유지했을 뿐 서울은 0.63으로 전국 최저치였습니다. 예. 이는 이제 수도권 높은 주거비와 경쟁 압력이 여전히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예.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실제 아파트 값이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처에서는 이제 합계 출산율 정책 목표를 2030년에 1.0명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효신문 민웅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